활자로 된 다양한 컨텐츠를 읽어주는 세이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눔사가 기획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 모음집인 라쇼몽 중에서 덤불 속을 읽겠습니다. (2016년에) 초판이 발간된 라쇼몽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주요 단편을 선별한 모음집으로 오에 겐자부로의 연구자인 서은혜 교수가 번역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의 두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데요. 서은혜 교수는 오에 겐자부로의 대부분의 저서를 번역할 만큼 일본 근현대 문학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번역가죠. 라쇼몽도 서은혜 교수의 가독성 좋은 번역으로 일본의 설화와 역사, 근현대의 현실과 환상이 넘나드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 세계를 골고루 감상할 수 있습니다. 1892년 도쿄에서 태어나 역사, 종교, 철학, 환상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단편 소설을 남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일본 근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개성 있는 글을 쓴 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활동 당시 천재 작가로 칭송받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그의 문학 스승 나스메 소세키와의 인연으로 문학 잡지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모교회를 통해 만난 나스메 소세키를 평생 존경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도련님 등의 대표작을 남긴 나스메 소세키는 당시 학식 있는 지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을 쉽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대중화하여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작가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본인의 자택에서 목요일마다 지인으로 이루어진 지성인들과 모교회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당시 많은 문인들이 이 모임을 통해 소세키의 제자로서 일본 문학사를 이끌었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역시 그러한 제자 중 한 명인데요. 그는 나스메 소세키의 사망 1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이 모임의 멤버가 되었고, 소세키는 류노스케에게 사망 전까지 문학적으로 많은 조언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두 문호의 인연은 최근까지도 이 두 작가를 주제로 한 문학 전시회나 분석 기사가 활발히 기획될 정도로 일본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스승인 나스메 소세키 못지않게 중요한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이름을 딴 아쿠타가와 상은 나오키상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일 정도로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인간 실격을 쓴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들과 동시대 한국 작가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광화사 등의 작품 역시 류노스케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배어있는 짧고 굵직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작품 세계는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다량의 수면제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민한 신경의 소유자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병약한 신체, 가족과 본인의 스캔들, 예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시달리며 불우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역사의 역동기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은 그의 죽음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와 일체화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생애는 현대 창작자들에게 류노스케에 대한 안타까움이 녹아있는 다양한 모티프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두드러집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본인을 캐릭터화한 등장인물이 탐정 만화의 주인공이나 코믹 만화의 도서관 선생님으로, 그리고 여성향 게임의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죠. 특히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도 제작된 인기 만화 문호 스트레이 독스 시리즈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악당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삶의 비극적인 특이성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더 주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를 배제한다 해도 그의 단편들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소설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도쿄 제국대학 영문학과 출신으로 번역 작업도 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다양한 세계 문학을 익히며 영문학적인 문장 구조를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여러 작품들을 꿰뚫는 냉엄한 지성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예리하고도 감성적인 시선을 통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대담한 구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묵직하고도 세련된 통찰을 작품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가 본인의 캐릭터성과는 별개로 그의 소설이 많은 현대소설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보다 친근한 대중문화인 만화와 게임에서까지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이번에 낭독할 덤블속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1년도 영화 라쇼몽의 원작으로도 유명한데요. 아키라 감독은 일본 영화의 거장답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대표작 두 개를 기막히게 엮어 뛰어난 대본으로 각색했습니다. 영화 라쇼몽은 소설 라쇼몽과 덤블속이 액자식 구성으로 절묘하게 각색된 명작 영화입니다. 해이한 시대에 쓰러져가는 남대문인 라쇼몽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들이 소설 덤블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죠. 흑백 영화지만 지금 봐도 뛰어난 각본과 영상미로 1951년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이탈리아 비평가상을 동양 최초로 수상하였고 이듬해인 1952년에는 미국의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까지 거머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1998년에 한자 그대로 나생문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개봉되어 이후에도 여러 번 재개봉되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한국어로 각색된 연극 역시 극단 수의 창단 작품으로 2003년에 초연되었고 올해 4월에도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공연될 정도로 한국 무대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는 원작인 덤블속은 1922년에 일본의 문예 잡지 신조 1호로에 처음 수록된 단편소설로 일본의 설화집 옛날 이야기집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옛날 이야기집은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의 기록이라 추정되는 설화 모음집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마와 무까시 우리말로 하면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죠. 덤블속은 일본 헤이안 시대에 벌어진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한 검비의사의 진술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비의사란 한자 그대로 읽은 말로 일본어로는 개비이시라고 하는데 비위행위, 즉 위법행위를 검사하여 사실을 가려내고 증거를 찾는 천황의 사자를 말합니다. 현대 검사와 유사한 관직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한 사무라이가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강간당한 이 심각한 사건을 두고 4명의 목격자와 3명의 사건 당사자가 각자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자들의 엇갈린 증언으로 진실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이 긴장감 넘치는 덤블 속의 신문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덤블 속. 검비위사에게 대답한 나무꾼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저 시신을 발견한 것은 제가 틀림없죠. 저는 오늘 아침
언제나처럼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끈을 덤불 속에 저 시신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장소 말씀입니까? 야마시나 영로에서 4~5정쯤 떨어져 있을 겁니다. 대나무에 비쩍 마른 삼나무들이 섞여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 입죠. 시신은 연한 남색옷에 도시에서들 쓰는 두건을 쓴 채로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단칼에 베었다고는 해도 가슴팍에 난 상처라서 시신 근처에 떨어진 댄잎이 진한 빨강 물감에 절인 듯 했습니다. 아니, 피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상처도 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쇠파리 한 마리가 제 발소리를 못 들었는지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가요? 칼 같은 건 안 보였느냐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옆 삼나무 뿌리께에 밧줄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밧줄 말고 빗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 근처에 있던 것은 그 2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풀이나 댄잎이 어지럽게 짓밟혀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그 남자 죽기 전에 호되게 당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말은 없었느냐고요? 거긴 도대체 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요. 하여튼 말이 다니는 길하고는 덤불숲 1개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검비위사에게 대답한 유랑승려의 이야기. 저 죽은 사내와 어제 마주한 건 사실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정오 무렵이었을 겁니다. 마주친 곳은 세키야마에서 야마시나 쪽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저 사내는 말에 탄 여자와 같이 세키야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는 삿갓을 썼기 때문에 얼굴은 못 봤습니다. 본 거라곤 그저 하기가나새 같은 옷 색깔 뿐입니다. 말은 밤색에 하얀색이 섞인 것이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갈기를 잘 깎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었느냐고요? 갈기 길이가 4치쯤 됐을까요? 하여튼 제가 출가한 몸이라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아니요, 칼도 차고 있었고 활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게 오칠한 화살통에 20개도 넘어 보이는 화살이 들어있었던 것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가 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참으로 사람 목숨이란 아침 이슬이나 한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번개나 다름이 없군요. 거참, 뭐라고 해야 할지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참으로 가엾게 됐습니다. 검비위사에게 대답한 방면의 이야기. 제가 포박한 사내 말씀입니까? 그놈은 분명히 다조마루라는 악명 높은 도둑입니다요. 다만 제가 붙잡았을 때에는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는지 아와타구치의 돌다리 위에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각요? 시각은 어젯밤 초경 무렵이었습죠. 언젠가 제가 잡을 뻔했다가 놓쳤을 때도 똑같이 이 감색 옷에 날밑 붙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활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시체가 된 남자가 가지고 있던 것도, 그럼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이 다조마루가 틀림없습니다.
가죽을 감은 활, 검은 오칠 화살통, 맥이 딸린 화살이 17대. 이건 모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거겠죠. 예, 말도 말씀하신 대로 갈기를 깎은 젓갈색의 흰 점박이 말입니다. 그 짐승에게서 떨어지다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게 뻔하네요. 그 말은 돌다리 조금 앞에서 기다란 고삐를 끌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이 다조마루라는 놈은 장안을 어슬렁거리는 도둑놈들 중에서도 여자 좋아하기로 유명한 놈입니다. 작년 가을 도리베데라의 빈도라 발라타사상의 뒤쪽 산에 참배하러 온 부인 하나가 여자아이와 함께 살해되어 있었던 게 이놈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젓갈색 말에 타고 있던 여자도 이놈이 그 남자를 죽였다면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죠. 주제 넘은 소리긴 하지만 그것도 밝혀주시옵소서. 검 비위사에게 대답한 노파의 이야기. 네, 저 시체는 제 사위입니다. 하지만 교토 사람은 아닙니다. 와카사의 국부 소속 사무라이입니다. 가나자와 출신의 다케이로라고 하고 나이는 26입니다. 아니요,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원한 같은 거 살 리가 없습니다. 딸 말씀입니까? 딸의 이름은 마사고, 나이는 19입니다. 이 아이는 남자 못지 않을 정도로 활달한 아이지만 단 한 번도 다케이로 이외의 남자를 사귄 적이 없습니다. 얼굴은 약간 검은 편이고 왼쪽 눈 꼬리 쪽에 점이 있는 갸름한 얼굴입니다. 다케이로는 어제 딸과 함께 와카사로 떠났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무지 무슨 일인지, 더구나 딸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사위야,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만은 걱정이 되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늙은이의 평생 소원이 오니 설령 풀숲을 샅샅이 다 뒤져서라도 딸의 행방만은 꼭 찾아주십시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조마루인가 뭔가 하는 도둑놈입니다. 사위뿐만 아니라 딸까지도. 다조마루의 자백. 저 사내를 죽인 것은 납니다. 하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그건 나도 모릅니다. 잠깐, 좀 기다리세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모르는 걸 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도 이쯤 되면 비겁하게 딴소리는 안 할 생각입니다. 나는 어제 정오 조금 지나서 저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바람이 부는 바람에 삿갓에 들이운 천이 날려서 얼핏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살짝 보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어쩌면 그게 이유 중 하나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살처럼 보였던 겁니다. 나는 그 순간 사내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자를 빼앗자고 결심했습니다. 뭐 사내를 죽이는 것쯤이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자를 빼앗게 되면 반드시 사내는 죽는 거거든요. 다만 나는 죽일 때 허리에 찬 칼을 쓰지만 당신들은 칼을 쓰지 않고 그저 권력으로 죽이고 돈으로 죽이고 여차하면 유해주는 척하는 말만으로도 죽이죠. 그러면 피는 흐르지 않고 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 하지만
그래도 죽인 겁니다. 죄의 깊이를 생각해보면 당신들이 더 나쁜지 내가 더 나쁜지 어느 쪽이 더 나쁜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내를 죽이지 않고도 여자를 빼앗을 수 있다면 굳이 나쁠 거야 없죠. 아니요. 그때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사내를 죽이지 않고 여자를 빼앗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마시나의 영노에서는 아무래도 힘들었죠. 그래서 나는 부부를 산속으로 끌어들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는 부부와 길동무가 되고 난 뒤 맞은편 산에 고분이 있더라. 그 고분을 파보니 거울이랑 칼이 많이 나왔다. 나는 아무도 몰래 산끈을 덤불 속에 그것들을 묻어두었다. 만약 생각이 있으면 뭐든 싸게 팔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내는 어느 시점에선가 내 이야기에 점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욕심이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반 시간도 안 된 사이에 부부는 나와 함께 산길로 말을 돌려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덤불 앞에 오자 보물은 이 속에 파묻혀 있다. 이리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딴소리를 할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성한 덤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자 혼자 남겨둔 채 사내와 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덤불은 한동안 대나무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쯤만 더 들어가면 약간 넓어진 곳에 삼나무 숲이 있었는데 이를 처리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이었죠. 나는 덤불을 헤치며 보물은 저 삼나무 아래 묻어뒀다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내는 그 말을 듣자 삼나무가 건너다 보이는 쪽으로 길을 쓰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대나무가 듬성듬성해지고 몇 그루의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거기까지 가자마자 느닷없이 상대방을 넘어뜨려 깔고 눌렀습니다. 사내도 칼을 차고 있는 만큼 힘은 꽤나 있어 보였지만 갑자기 당하는 데야 별 재간이 없죠. 곧바로 삼나무 한 그루 밑동에 묶어버렸습니다. 밧줄요? 밧줄이야. 나는 도둑놈이니 언제 담을 넘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허리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물론 소리를 못 지르도록 마른 된 입을 한 입 가득 쳐넣으면 달리 더 귀찮을 일은 없습니다. 나는 사내를 처리하고 나서 이번에는 또 여자가 있는 곳으로 사내가 갑자기 병이 난 것 같으니까 보러 와달라고 말하러 갔습니다. 이 역시 뜻대로 된 거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는 삿갓을 벗은 채 내 손을 잡으며 덤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사내가 삼나무 밑동에 묶여있는 걸 보자마자 어느새 품에서 꺼냈는지 번쩍하고 단도를 빼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가 센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때 방심했더라면 한 칼에 옆구리가 뚫렸을 겁니다. 아니요, 잽싸게 비켰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찌르고 들어오는데 무슨 상처를 입을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천하의 다조마루이니 어찌어찌해서 칼도 뽑지 않고 단도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무리 기가 센 여자라도 무기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나는 결국 생각대로 사내의 목숨을 끊지 않고 여자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숨을 끊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사내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울고 있는 여자를 뒤로하고 덤불 바깥으로 도망치려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내 팔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띄엄띄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어느 한쪽이 죽어달라. 두 사내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중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사내를 따르겠다. 그렇게 헉헉대며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내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격렬하게 치밀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당신네에 비해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건 당신네가 그 여자 얼굴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순간에 타오르는 듯한 눈동자를 못 봐서라고요. 나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혹시 벼락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맞고 싶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싸구려 세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세욕이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면 나는 여자를 걷어차버리고서라도 틀림없이 도망쳤을 겁니다. 그랬다면 사내도 내 칼에 피를 묻히는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어두컴컴한 덤불 속에서 지그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사내를 죽이지 않는 한 그곳을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를 죽이더라도 비겁한 방법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사내를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맞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산나무 밑동에 떨어져 있었던 것은 그때 버리고 잊었던 밧줄입니다. 사내는 안색을 바꾸더니만 두꺼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떨쳐 일어서면서 내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칼싸움이 어찌 되었을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 칼은 23합제에 상대방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23합제에. 이 부분은 부디 잊지 마시기를. 나는 지금도 그 점만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20합 이상을 겨룬 것은 하늘 아래 그 산에 단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사내가 쓰러짐과 동시에 피 묻은 칼을 내리면서 여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자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자가 어느 쪽으로 도망쳤을까 하고 삼나무 숲 사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댄잎 위에는 이렇다 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귀를 쫑긋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사내의 목에서 나오는 단말맛뿐이었죠. 어쩌면 그 여자는 내가 칼싸움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덤불을 빠져나가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칼이랑 활을 빼앗아 서둘러 원래 가던 산길로 나섰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여자의 말이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뒤는 말씀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교토에 들어오기 전에 칼은 버렸습니다. 자백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백단양 꼭대기에 목을 맬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극형에 처해 주시죠. 기요미즈 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그 연한 감색 옷을 입은 사내는 저를 엿보이고 나더니 묶여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야 온몸을 감고 있는 밧줄은 한층 더 몸을 바짝 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엉겹결에 남편 곁으로 쓰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아니요,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순식간에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눈 속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번쩍임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저는 그 눈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남편은 그 찰나의 눈빛 속에서 마음의 모든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번쩍이고 있었던 것은 노여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단지 저를 멸시하는 차가운 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내에게 걷어차인 것이 아니라 그 눈빛에 얻어맞은 것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외치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저 연한 감색 옷을 입은 사내는 이미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거기엔 단지 삼나무 밑동에 남편이 묶여 있을 뿐이었죠. 저는 대나무 낙엽 위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차가운 경멸의 밑바닥에 증오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슬픔, 노여움. 그때의 제 심경을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틀비틀 일어나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제 부끄러운 꼴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신 혼자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면서 남편의 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놈에게 빼앗긴 건지 칼은 물론이고 화살조차 덤불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단도만은 제 발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도를 지켜들고 한 번 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목숨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서야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론 입에는 댄잎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전히 멸시하면서 죽여 라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꿈속을 헤매듯 남편의 푸른색 옷 가슴팍에 단도를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이때 또 기절을 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겨우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남편은 이미 묶인 채로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 위에는 대나무 섞인 삼나무 숲 사이로 석양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죠. 저는
물음을 삼키며 시신을 묻고 있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말씀드릴 힘조차 없습니다. 아무튼 제게는 도저히 죽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단도를 목에 꽂기도 하고 산기슬에 있는 못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죽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처지이니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한심한 것은 대자대비하신 관음보살님도 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저는, 도둑놈에게 지옥을 당한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대체 저는 무녀의 입을 빌린 혼백의 이야기. 도둑놈은 아내를 욕보이고 나더니 거기 앉은 채로 여러 가지 말로 아내를 달랬다. 나는 물론 말을 할 수 없었다. 몸뚱이는 삼나무 밑동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아내에게 눈짓을 했다. 이 사내가 하는 소리를 믿지 마라. 뭐라고 하든지 거짓인 줄 알아라. 나는 그런 뜻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기운 없이 늘어진 모양새로 쌓여있는 댄잎 위에 앉아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다. 그게 어쩐지 도둑놈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질투심으로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도둑놈은 이러쿵저러쿵 교묘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 한 번이라도 몸을 더럽히고 나면 남편과는 끝장난 거다. 그런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아내가 될 생각은 없는가? 자기는 네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했기에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도둑놈은 결국 대담하게도 그런 이야기까지 꺼냈다. 도둑놈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자 아내는 멍하니 고개를 쳐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때만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는 코앞에 묶여있는 나를 두고 뭐라고 도둑놈에게 대답했던가. 나는 중유를 헤매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그 대답이 생각날 때마다 어김없이 불붙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아내는 분명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디든지 데리고 가주세요. 아내의 죄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것뿐이라면 이 흑암 속에서 지금 이토록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아내는 꿈이라도 꾸는 듯 도둑놈과 손을 맞잡고 덤불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안색이 변해서는 삼나무 밑동에 묶여있는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저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당신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내는 미친 듯이 몇 번이나 이렇게 부르짖었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마치 폭풍처럼 까마득한 암흑의 심연으로 나를 거꾸로 떨어뜨릴 것만 같다. 일찍이 이렇게 독살스러운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적이 있을까? 일찍이 이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인간의 귀에 들린 적이 있을까? 일찍이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둑놈조차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아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도둑놈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도둑놈은 지그시 아내를 보기만 할 뿐 죽이겠다고도 살리겠다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다음 순간 아내는 댄니비로 단 한 방에 걷어차여 쓰러졌다. 도둑놈은 조용히 팔짱을 끼더니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할까? 죽일까 아니면 살려줄까? 고개만 끄덕이면 돼. 죽일까? 나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도둑놈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었다. 아내는 내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뭔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가 싶더니 곧장 덤불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도둑놈도 순식간에 뛰어갔으나 옷자락조차 잡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저 환상을 보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둑놈은 아내가 도망친 뒤 칼과 활을 주워들더니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을 한 군데만 잘라주었다. 이번엔 내 차례군. 나는 도둑놈이 덤불 밖으로 모습을 감추면서 이렇게 중얼거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뒤에는 온통 적막했다. 아니, 아직도 누군가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밧줄을 풀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그 소리도 정신이 들고 보니 나 자신의 우는 소리가 아닌가. 나는 간신히 삼나무 밑동에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일으켰다. 내 앞에는 아내가 떨어뜨리고 간 단도가 저 혼자 반짝이고 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단숨에 내 가슴에 박아 넣었다. 뭔가 비릿한 덩어리가 입에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고통은 조금도 없었다. 다만 가슴이 차가워지자 한층 더 주변이 괴괴해지고 말았다. 아, 어찌 이리도 고요하단 말인가. 이 산깃을 덤불에는 작은 새 한 마리 지저귀지 않는다. 오직 삼나무와 대나무 가지 끝에 쓸쓸한 햇살만이 감돌고 있다. 햇살이 그것도 점점 옅어져 간다. 어느새 삼나무도 대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거기 쓰러진 채 깊은 정적에 둘러싸여 있다.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내 곁으로 다가오는 자가 있다. 나는 그쪽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어느새 흐린 어둠이 자욱하다. 누군가, 그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만히 내 가슴의 단도를 뽑았다. 동시에 내 입속에는 다시 한번 피가 넘쳐 흐른다. 나는 그로써 영원히 중유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여러분은 어느 진술자의 진술이 진실로 보이시나요? 저는 대학생 때 덤불 속을 영화 라쇼몽으로 처음 접했었습니다. 소설 덤불 속과 라쇼몽을 하나 이야기로 각색하여 연출해낸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뛰어난 역량에 반하여 원작을 찾아보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연극으로 라쇼몽이 공연될 때마다 즐겁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실제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자신에게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유리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사건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덤불 속에 갇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각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미군 같은 덤불 속을 헤치고 진실과 오롯이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싸늘한 한기가 느껴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이 소설과 함께하면서 각자의 덤불 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덤불 속을 벗어나 투명한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세이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